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 사용한 교재의 마지막 4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부에서는 새로운 전승자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논의되었던 전승자들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유산과 관련한 양상을 소개하고 있는 논문 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스페인입니다. 주제는 유산을 전승하는 독특한 인물, 부제는 스페인 갈라시아 고성을 둘러싼 이 독특한 인물 MC와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한 단체의 활동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논문의 개요를 잠깐 보자면요. 스페인 산티아고 지역에 산티아고 순례길 주변에 위치한 판브레성이라는 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의 전승자로서 지역의 지자체인 행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자체 내에 있는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한 단체의 그 활발한 활동을 이끈 지도자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론적 털거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구축물이다, 아니면 구성물이다. 그래서 그곳에는 어떤 정치 혹은 이도의 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더라. 그러한 점을 기본적으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갈라시아주의 문화유산을 둘러싼 전승자들의 실천 가운데 문화 정치성에 반드시 환원되지 않는 행위들, 그 사람들의 언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비전이나 꿈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필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지금까지 쭉 문화유산과 관련한 논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산화 과정을 통해서 전승자로서의 행정과 자원봉사단체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련 방식, 관여 방식의 그 차이점, 지자체와 직접 관련 단체의 활동 내용의 차이점, 그 다음에 다양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정치적 산물로서의 상징적인 문화유산이라는 묘사에서 벗어나서 전승 주체의 어떤 실태를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새로운 어떤 공동체가 전망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주장을 필자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읽어본 바로는 논의의 포인트가 문화유산화를 둘러싼 전승 주체와 관련해서 한 개인이 주목한 점이 이 글의 독창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로 우리가 문화유산을 논의할 때 뭐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그 이 문화유산을 둘러싼 해당 단체들의 포커스를 맞추기 쉬운데, 이 논문에서는 한 개인의 포커스를 맞췄다는 게 독창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조사 대상인 스페인의 지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스페인이 있고 이쪽에 포르투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프랑스가 되겠죠, 그렇죠? 프랑스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논문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산티아고 대성당이 제가 노란 핀셋을 꽂아놓은 이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리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루고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판브레 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북서부 쪽에 위치해 있고, 이쪽에는 바다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스페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산이 등재된 나라입니다. 이건 사실 이 논문에 쓰여졌던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과 복합유산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은 이탈리아에 의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산을 등재한 국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많은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이 나라의 민수학자라든지 아니면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연구 대상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의 인류학자인 프라치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이러한 문화유산 연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문화유산 문제가 사실 상당히 좀 주변적인 그런 존재라는 식으로 연구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1977년부터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가 시작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세계유산 협약이 73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 4년 뒤에 77년부터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가 쭉 이제 매년 이렇게 열리고, 그러면서 개인 발표뿐만이 아니라 분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문화유산은 항상 누군가 다루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누가 다루느냐? 그 대부분은 박물관에 종사하는 학예 연구관들이나 아니면 학예사들에 의한 매우 실천적인 아니면 혹은 기술적인 관심에 기초한 것들이 많았고, 고등교육기관에 속하는 대학교에서, 즉 아카데믹한 그러한 차원에서 인류학자라든지 아니면 민수학자들이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조금 멀리 해왔다. 예.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말이 되게 되면은 이러한 문화유산 연구에 대한 이론적 관심을 서서히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연구에서는 사실 유산의 정의도 상당히 애매했고, 그것을 정리 혹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산 개념에 관한 논문이 이 9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은 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그러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곤 합니다. 이렇게 해서 1990년대 말에 일어난 문화유산 연구의 시점의 어떤 전환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검토와 사례 연구가 현재 인류학자나 아니면 민수학자 혹은 민족학자에 의해서 전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자들의 어떤 공통된 시점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인 구성물이고 그곳에는 어떤 정치 혹은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더라 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요소가 유산이 되는 경우에는 유산화 과정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그곳에는 정치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다만 이것은 국가나 아니면 지방 혹은 지역 등 다양한 영역을 기반으로 한 집합적 주체에만 독점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산화 과정에는 어떤 특유한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성격을 지닌 인물들이 개입하게 되고, 또는 그들이 발휘하는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집합적 주체는 유산화 과정에서 어떤 개인의 활동을 그들 단체의 이름 밑에 감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스페인의 문화유산 연구에 있어서는 집단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실천에 대해서도 그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조작성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뭐 정치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문화유산에 관여하는 여러가지 실천은 정치적 문화현상으로서 다루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력자인 프라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분명 이 유산화 과정에서 발기인이라든지 혹은 오랫동안 노력한 개인의 이름이 소멸되고 어디까지나 집단 또는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유산을 뭐 인정하거나 아니면 뭐 등재하는 등재의 그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비추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문화유산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산물로서 환원될 수 없는 요소도 가지고 있더라. 왜냐하면은 문화유산에 관련한 어떤 복수의 여러 가지 어떤 실천 속에는 전성자들이 기존 공동체를 배경으로 그것을 뭐 가시화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강화하거나 하는 등등 닫힌 유산화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공동체의 어떤 창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열린 유산화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역시 정체성 정치의 어떤 함정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아니면 구출하는 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 정치와 관련해서는 정수진 선생님이 몇 편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안성 바오덕이 숙제를 가지고서 논문을 쓴 것도 있고요. 4편은 있는데 뭐 최근에 사실 한국의 뭐 사회학이라든지 아니면 인류학에서도 이 정체성 정치와 관련한 그러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유산과 관련해서는 정수진 선생님의 논문이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이게 전성자들의 어떤 실천 속에 문화의 정치성에 반드시 환원되지 않는 어떤 뭐 행위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꿈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이목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필자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을 가지고서 자신은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주에 있는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이 정치와는 좀 질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활동에 주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쭉 한번 고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특히 단체와 관련한 한 개인의 영향력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은 말씀드렸듯이 갈리시아 주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지만은 주 내에서 최대 규모가 아주 큰 판브레성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왼쪽 사진이 판브레성입니다. 이 판브레성은 오랫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게 1993년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은 여러 가지 의미로 순례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유산이 지역의 전성 주체에 의해서 보호 또는 이용 아니면 활용되어 가는 그러한 양상을 필자는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브레성의 유산화 과정을 통해서 전성 주체로서의 행정, 즉 지자체와 자원봉사단체의 문화유산에 대해 관여하는 방식의 어떤 차이점이 뭔지를 또 이제 밝혀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단체가 지자체와 이 자원봉사단체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을 밝히려고 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화의 어떤 정치성 시점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전성 주체의 어떤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특징 혹은 그 영향력, 즉 전성 주체의 실태가 파악 가능할 거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전망하는 그러한 공동의식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사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이 조사지의 문화유산을 잠깐 한번 보면은 판브레성은 이 스페인 이 갈리시아주, 지금 여기 표시하는 갈리시아주의 루고라는, 지금 제가 노란 점선으로 표시한 이 루고현, 루고, 우리 같으면 뭐랄까, 루고 도라 그럴까요, 그죠? 네, 루고 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판브레성이 위치하고 있는데, 갈리시아주는 이 전국에 있는 17개 자치단체 중에 하나고, 왼쪽에 있는 이쪽에 이베리아 반도 북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29,574 평방킬로미터고, 인구는 한 203만 명 정도. 그래서 국내에서는, 스페인 국내에서는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주도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여기 산티아고, 이곳이 주도입니다. 갈라시아 주도에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최종 목적지인 산티아고 대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갈라시아주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이곳이 이제 산티아고 대성당 순례길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하면서 관광업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쪽 해안이라든지 아니면 항구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업이라든지 아니면 내륙 지방에서는 주로 목축업 등 1차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라든지 아니면 목초 등을 재배하면서 스페인의 낙농업으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소규모 농업 형태로 전개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 면에서 다른 지방에 뒤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내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난한 지방도시 혹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방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난한 지방도시라는 이미지는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국내외로 이민을 보낸 사실과도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갈리시아인들은 스페인 국내라면은 바르셀로나라든지 아니면 빌바오 같은 공업도시, 공업지역에서 단순 노동자로 이렇게 종사를 하기도 하고, 해외라면은 스위스라든지 아니면 벨기에라든지 아니면 독일 이런 데 이제 이민을 가서 택시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원사를 한다든지, 때로는 여성들은 가정부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남미로 이렇게 이민을 간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리시아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리시아에서 이민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갈리시아는 1993년에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이건 어떤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어떤 문화 수준의 높음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 교도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기독교도는 북부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 지역에 기독교도에게 있어서 이슬람 교도는 언제 침입해 올지 모르는 그런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9세기 초 아니면 기독교 9세기 초에 성경에서 나오는 12사도 중 한 사람인 야곱, 이게 스페인어로는 산티아고라고 불립니다마는 야곱의 무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고, 이 산티아고의 무덤을 찾아가는 어떤 순례길이 조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갈리시아에서 산티아고로 하는 순례길의 한 루트만 지금 잠깐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스페인 내부에서도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루트가 있다고 합니다. 약 한 73개 루트가 있기도 하고요. 다음에 스페인 오른쪽에 있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또 오는 루트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길이 이제 조성이 되는데, 여기 이제 야곱의 시신이 산티아고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예루살렘이든지 아니면 로마에 이은 기독교의 3대 성지 중 하나가 나중에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는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베리아 반도에서 기독교도의 어떤 국도 회복 운동이 이제 완수가 되고 반도가 기독교 세계로 완전히 재편이 되게 되자 산티아고 순례의 열기는 급격하게 식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기독교도로 다 바뀌게 되다 보면은 그만큼 관심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산티아고 순례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현대에 와서이고 세계유산에 등재된 1993년에는 3년부터 특히 이제 순례자가 수가 있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성지 순례를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갈리시아주는 산티아고 순례에 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순례는 문화관광국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발신하기도 하고 샤코베오라고 하는 산티아고 순례에 특화된 기관이 주정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날 산티아고 날에 개최하는 성 산티아고 축제 행사라든지 아니면 이 행사 이벤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순례길 정비라든지 아니면 숙소 관리 등 인프라 관련한 정비도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순례자를 대응하는 것은 순례자 대응은 지자체가 하고
이 갈리시아 주 정부의 요구를 하는 역할들은 기대를 하는 역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특화한 문화활동을 실시하는 자원봉사단체인 산티아고 순례길 갈리시아 우정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의하면은 갈리시아 주정부는 순례자를 관광객으로 끌어들이는 홍보는 대대적으로 펼치지만은, 전개를 하지만은, 방문객 수가 갈리시아에서 준비한 어떤 인프라의 그 수용 범위, 아니면 허용 범위를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전통적인 어떤 순례의 존재 방식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라는 주장을 이 우정회라는 단체에서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례길의 어떤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순례객의 안전에 배려를 하면서 그 어떤 여러가지 문제점 개선을 실행하는 것은 자원봉사단체와 각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소규모 단체들입니다. 즉 갈리시아 정부는 순례를 관광으로 여기고 외부에서 오는 많은 순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홍보활동은 열심히 하지만은 유산으로서의 어떤 순례길 아니면 순례 그 자체의 어떤 보호라든지 아니면 순례객을 위한 숙소 정비 등에 관해서는 각 지자체 혹은 자원봉사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 관련된 어떤 행정구역의 어떤 명칭이랄까 어떻게 이제 구역을 구분하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을 둘러싸고 크게 두 개의 어떤 행정적인 구역 나눔이 있고, 또 하나는 지리 문화적 구역이 서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무니시피오라고 하는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지방행정의 최소 단위이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은 뭐 군이나 아니면 뭐 면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자가 이 글에서 말하는 무니시피오는 파라스 데 레이, 줄여서 파라스라고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파라스 데 레이고, 이곳에서는 지방행정이라는 파라스를 이제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스는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작은 33개의 교회구역, 즉 교구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루고 지역에 있는 팜브레선 같은 경우에는 산브레이쇼 교구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스의 면적은 약 200평방킬로미터 정도고, 인구는 2004년 현재 2,601명.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군 단위나 면 단위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81년도 인구가 6,398명인 것에 비하면은 지난 30년 동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관청이 있는 어떤 행정 단위가 아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코마르카라고 불리는 토지 구분과 관련한 명칭입니다. 이것은 규모는 그다지 이제 크지를 않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명칭이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자연마을을 우리가 몇 개 마을을 아우를 때에 부르는 그런 명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아니면 옛날
옛날 뭐 조선시대라든지 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왔던 어떤 지역, 그 지역 전체를 얘기할 때 부르는 그러한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떤 시정구역과는 일치하지 않고 이 몇 개의 이 무니시표를 포함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리적 아니면 역사적, 문화적인 어떤 유사성에서 특히 농업 등 산업적인 면에서 의미를 지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마르카는 때로는 뭐 여기 이 지역에서는 조사지 지역에서는 우주와 지방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마르카는 뭐 안타스라든지 아니면은 몬테로소, 파라스 세 개의 무니시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지도에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빨간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은 이 부분이 사실 코마르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했던 안타스라든지 아니면 몬테로스라든지 그죠?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파라스라든지 이러한 세 개를 다 합쳐서 세 개의 무니시피오를 합쳐서 코마르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구분 속에 존재하는 어떤 판브레 성은 15세기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런 민중봉기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지 않은 갈리시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중세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요새는 당시 영주였던 곤살로가 14세기에 세웠다고 하는데요. 1484년에 몬테레이 백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산티아고 순례길은 잠시가 아니라 감시, 그 다음에 통행료를 받는 곳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카스테리아 왕국이 이제 들어서면서 갈리시아도 스페인의 통합이 되고 항상 통행을 감시해야 하는 어떤 불온한 상황은 이 시기에 조금 완화되게 됩니다. 게다가 다른 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기독교 종교 개혁의 어떤 영향으로 산티아고 순례객은 급격하게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브레 성의 어떤 존재 의의는 이런 주변 상황과 맞물리면서 상실하게 되었고 요새 자체도 거의 뭐 사용하지 않아서 점차 쇠퇴해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판브레 성이 어떤 또 하나는 뭐냐, 판브레 성이 아주 넓은 방목지 한가운데에 세워진 점도 있고 성의 기능을 이제 상실하게 되자 소유자는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록에 의하면 18세기가 되게 되면은 모레이레스 가문에서 대대로 성을 지켜왔고 19세기에는 당시 영주인 알바공이 모레이라스 가문의 성 소유권을 건네주게 되는데 20세기에 접어들어서 1974년에 판브레 성은 이 모레이라스 가문에서 마누엘에게 매각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 이렇게 매각이 된 이후로 사실 일반인들이 이 성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래서 갈리시아 주정부도 그렇고 루고라는 이 지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하부단인 바라스시가 이제 공개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소유자는 이들 제안에 교섭에 응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2009년에 이 소유자가 사망을 하고 그의 유언에 따라서
기독교 NGO 단체의 성이 이제 양도가 되게 되자 갈리시아 주정부는 이 NGO 단체하고 이제 교섭을 해서 500만 유로의 매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소유자인 이 NGO 단체는 2010년에는 유산보호법에 의거해서 요새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판브레성에서는 이 갈리시아 정부의 어떤 공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고고학자라든지 아니면은 역사자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 공개를 위해서 복구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스에는 세계유산인 산티아고 순례길이 사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래로 순례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있는 지역에 가져온 변화는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파라스도 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조사 시점에 슈퍼마켓이 두 곳에 그쳤지만 한참 이렇게 활기를 띨 때에는 6개가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갈리시아 중에는 관광자원이 적은 파라스였지만은 중심부에 뭐 레스토랑이 한 13개 정도 있다든지 아니면 숙박업소가 11채 정도 있다든지, 그죠?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숙박시설과 음식점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은 엄청 많은 수에 약 한 70몇 개, 대표적인 뭐 숙박업소만 하더라도 70몇 개가 들어서 있는 정도라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2005년에 이제 이 필자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 파라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판브레 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고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역문화유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파라스 주민의 어떤 우리 것이라는 의식과 직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화유산은 아닌가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본격적으로 문화유산과 전승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